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최강국이라 함은 천조국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미국일 텐데요. 미국이 처음부터 강대국은 아니었죠. 미국은 그저 유럽에서 파생된 국가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난 미국사 총정리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미국 남북전쟁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북전쟁은 미국사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연방정부의 중앙 권력이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해집니다. 남북전쟁 이전까지는 서부개척 시대가 시작되면서 많은 투기가 행해지면서 금융계에 거품이 쌓이기 시작했고 1857년 철도에서부터 시작해 거품이 싹 꺼지자 수백 개의 은행들이 파산했었습니다. 이 디플레이션이 남북전쟁으로 해결이 됩니다. 우선 전쟁을 하니까 공장들이 많이 돌아가야 됐고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전쟁이 끝나고도 그 많은 공장들은 계속 운영이 되니까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전쟁 도중 식량을 증대시키면서 곡식 수확량까지 늘자 이를 수출하면서 무역 수지도 흑자였고 말이죠. 남북전쟁 도중이었던 1863년 링컨 대통령은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 1863년 1월부터 미국 역사상 최초로 지폐가 발행되었습니다. 당시 지폐의 뒷면이 초록색이어서 이 지폐를 그린백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현 미국 달러 지폐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67년에는 링컨의 뒤를 이은 17세 대통령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알래스카 조약으로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 지역을 720만 달러, 현재 기준 약 2조 원의 가격으로 사들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알래스카의 자원적 가치를 인정받아 알래스카를 미국에다 판 러시아를 조롱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알래스카 자원 매장량에 대한 지식이 없던지라 미국 내부에서는 그 얼음밖에 없는 불모지를 왜 사들이냐며 욕을 왕창 먹었답니다.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 마크 트웨인은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부터 세계 1차 대전 이전까지를 도금시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 경제가 호황을 맞자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수많은 기업인들이 탄생했는데요. 물론 마크 트웨인은 물질 만능주의로 돌아가는 세태를 풍자하기 위해 도금시대라고 묘사하였지만 이때 미국이 훗날 세계 최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남북전쟁이 끝이 날 때쯤 뉴욕 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런던의 10배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1864년에서 65년 월스트리트가 막 활성화될 때 JP모건이 영국의 자본을 가지고 와서 미국의 투자시장에 뛰어들어 세운 금융회사가 JP모건 체이스랍니다. 이렇듯 투자가 활성화되니까 많은 기업들이 성공의 가능성을 품고 거대 기업화가 되는데요. 남북전쟁 이전에 선박왕이라 불릴 정도로 선박업계를 크게 운영했던 코넬리어스 밴더빌트는 남북전쟁을 기점으로 철도 사업에도 뛰어들어 철도왕이라는 별명도 갖게 되었으며 석유왕이라고 불리는 존 데이비스 록펠러도 남북전쟁 당시 군수회사를 통해 번 자금과 투자를 바탕으로 정유회사를 차린 후 미국 최대 석유 재벌이 되었고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도 남북전쟁 때 철강 사업으로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밴더빌트, 록펠러, 카네기 셋 모두 아주 가난하거나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결국 재벌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자수성가한 기업인들을 내세우면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기도 했죠. 이런 호황인 경제 덕에 비단 기업뿐 아니라 과학자들의 기술 발전에도 투자가 활성화되었는데요. 1880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화기를 발명한 공으로 국제적인 과학상을 수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벨이 동료 연구자의 아이디어를 베껴 본인이 먼저 만들어 놓곤 특허를 먼저 신청한 거라고 하죠. 에디슨이 활동했던 시기도 바로 이 도금시대입니다. 1878년 에디슨은 전기를 이용한 기계들을 시중에 파는 사업을 하기 위해 회사를 차립니다. 자동발신기, 축음기, 전화송신기, 전구, 냉장고, 티커테이프 등을 개발해냈고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를 설립한 후 1880년대에는 전차를 실험하고 심지어 발전소를 건설합니다. 에디슨이 이처럼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던 배경엔 JP모건의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20세기에 갓 넘어서 미국에선 영화 산업이 태동하기 시작하였고 1912년 LA에 할리우드가 탄생하기도 했죠. 1898년에는 미국 스페인 전쟁에서 미국이 이김으로써 필리핀, 괌, 푸에르토리코, 쿠바를 식민지로 삼기도 합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까지 도금시대는 정말이지 오늘날 미국의 원형을 만들어 놓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이런 금융의 거대화에 따른 폐단을 막고자 미국의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특정 시장을 독점한 회사들의 무작위적인 가격 제정을 금지하는 반독점법을 제정하고 불공정 경쟁 행위를 관리하고자 연방거래위원회법을 제정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담합, 과대광고, 무분별한 M&A 등을 관리했습니다. 1913년에는 월스트리트의 합리적인 금융거래와 불황이나 인플레이션 발생 시 이를 구조할 수 있도록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방준비은행을 만들었죠. 1914년 유럽에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나 전쟁은 미국을 가만 냅두지 않았습니다.
열세에 몰린 독일은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1915년 루지타니아호라는 여객선이 독일 유보트 어뢰에 맞아 침몰하여 승객 1,900명 중에 1,200명이 사망합니다. 문제는 루지타니아호에 128명의 미국인 승객들이 타고 있었다는 거죠. 독일은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에게 사과하고 배상금까지 지불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으나 1917년 1월 독일의 외무장관 치머만이 멕시코에 있는 독일 대사에게 만약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하면 독일이 지원하겠다는 전보가 유출되자 치머만 전보 사건에 분노한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로 합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민간 차원에서는 미국의 재벌 기업들과 금융기관에서 영국, 프랑스 등의 협상국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1차 세계대전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1917년 4월 미국이 선전포고를 하기까지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유럽 국가들에게 약 21억 달러가 넘는 돈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선전포고 후에는 미국 정부가 나서서 경제적으로 원조하겠다며 100억 달러를 협상국에게 지원하기로 합니다. 물론 미 군도 1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전투라고 할 수 있는 백일 전투에서는 참전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승리는 협상국이었고 전후 처리 문제를 두고 전순국 대표들이 모여 파리 강화회의를 개최를 했고 파리 강화회의의 결과를 베르사유 조약 그리고 베르사유 조약으로 진행된 당시 국제질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한답니다. 다만 베르사유 체제로 독일이 갚아야 하는 전쟁 배상금이 도무지 독일의 역량으로 지불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1924년 미국 도스 재무장관의 계획안인 도스안 그리고 1929년 미국의 금융가 오웬 영의 계획안인 영안을 통해 독일이 지불해야 하는 전쟁 배상금의 부담을 줄여주었죠. 2차 세계대전 이전 도금 시대로 맞이한 미국의 경제 호황은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 정점을 찍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화려한 전성시대를 재즈 시대라고 하는데요. 과도한 사치와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개념입니다. 재즈 시대의 미국은 말도 안 되는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뭘 해도 다 되는 시기였습니다. 단기간 내에 갑부가 되는 졸부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사치 문화도 팽배해집니다. 그동안 세계 경제를 드라이브하던 영국과 프랑스가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산업시설도 파괴되고 인명 손실도 심각하고 미국에게 빌린 차관이 어마어마하여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1차 세계대전 후 영국과 프랑스 모두 자국 내 금 준비금이 9%에 불과했습니다. 영국의 파운드와 프랑스의 프랑이 똥값이 되어버리니 미국 달러의 가치가 그야말로 떡상하였죠. 전쟁터는 유럽이다 보니까 미국 영토 내의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있는 힘 없는 힘 영혼까지 싹 다 끌어모아 공장을 돌렸기 때문에 전쟁 이후로도 공장들의 생산력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일자리도 주구장창 늘어났습니다. 사치 문화가 너무 심각하여 청년들의 도덕성이 망가지고 있다며 1919년 일시적으로 금주법이 제정되어 이 마피아들이 생겨나기도 했죠. 자, 그렇지만 이런 경제적 호황은 1929년 무너져버리죠. 전강기 제재시대의 경제적 호황은 미국 경제에 엄청난 거품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사치 문화로 미국인들은 구매력도 없는 주제에 무한정 소비를 했고 공장들은 생산품을 무한정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거품은 언젠가 꺼지는 법. 미국인들 유효 수요의 허상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금융가에선 여전히 채권과 어음이 판을 쳤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고객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은행은 돈이 없어지고 그렇다면 은행에 예금을 해둔 고객들이 돈을 못 받는 상황까지 오죠. 주식시장의 하락도 점점 심해지더니 1929년 10월 29일 화요일 월스트리트에는 단 하루에 1600만 주가 나가버리는 역대 최악의 기록을 세워버립니다. 바로 검은 화요일 대공황의 시작이었죠. 1929년부터 33년까지 돈이 없어서 파산한 은행이 1만 개, 은행에 가도 대출을 못 받고 주식시장에서 투자금도 못 받아 파산한 기업이 14만 개, 실업률 30%.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럽은 미국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었기에 미국이 무너지니까 와르르 다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의 대공황이 세계 대공황으로 번져나갔죠. 미국은 26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하며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를 초빙해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를 적극 받아들이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합니다. 유럽의 영국, 프랑스 등은 보호무역을 강화하며 대공황을 극복한 반면 이탈리아, 독일, 일본은 대공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파시즘의 전체주의가 태동하는 최악의 결과로 치달았습니다. 결국 세 국가는 동맹을 맺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때도 처음엔 유럽의 전쟁의 불가능성 노선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연합군에게 물질적 지원은 해주고 있었습니다. 1941년 5월 루즈벨트 대통령은 무기 대여법을 통해 연합군에게 미국의 군수물자를 대여를 해주고 전쟁이 끝나면 군수물자를 돌려받거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돈으로 환산해서 받기로 합니다. 무기대여법은 당시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중국 국민당 정부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데 중국 국민당 정부에 미국의 군수물자가 들어가니 분개한 일본은
동남아로 진출해서 자원도 확보해야 되겠다. 1941년 12월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고는 동남아시아 전체를 다 차지합니다. 진주만 공습을 받은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로 하고 유럽과 태평양 두 전선에서 전쟁을 주도하였습니다. 유럽 전선에서는 북아프리카를 통해 이탈리아로 넘어가 이탈리아를 가장 먼저 굴복시켰고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 유럽 본토로 진입, 1945년 4월 30일 독일의 히틀러가 권총자살을 하고 5월 독일은 항복해버렸습니다. 태평양 전선에서는 메가더의 육군과 니미츠의 해군이 주도권을 두고 경쟁을 하긴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미군이 태평양의 곳곳을 차지하였고 1943년 6월 오키나와까지 미군이 차지하면서 이제 일본 본토만 남게 됩니다. 이탈리아, 독일이 전부 무너졌음에도 일본이 항복하지를 않자 미국은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고 결국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외치면서 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났죠.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의 발발 원인이 결국 불안정했던 세계 금융 때문이었다며 2차 세계대전 막바지였던 1944년 미국은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즈에 44개국의 대표들을 불러 모아 브레튼 우즈 회의를 가졌고 브레튼 우즈 회의의 결과 미국의 달러를 세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폐인 기축통화로 삼기로 합니다. 2차 세계대전도 미국의 캐리가 절대적이었기에 영국과 프랑스는 불만이 있어도 표출할 수가 없었고 이로써 미국은 유럽을 앞지르는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합니다. 이 이후의 역사는 미국사 3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